윤정은 밝은 미소와 희망 가득한 눈빛으로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진심으로 대하고 예의를 지키며 시댁을 잘 모시면 아무리 까다로운 시어머니라도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첫날 새벽 4시 30분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의 그 꿈은 차가운 물에 씻긴 비누 거품처럼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고시 집안의 부엌은 그녀의 기억 속 어떤 부엌과도 달랐습니다. 따뜻한 가족의 공간이 아니라 마치 군사 훈련장이었습니다. 60을 넘긴 시어머니 고씨는 손가락 하나로 명령을 내리고 감시했습니다. 무 하나를 써는 칼질, 콩나물의 길이, 심지어 당근을 깎는 각도까지. 칭찬 한마디 없고 공감 어린 눈빛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지겨운 한숨과 실망의 고개 저음만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윤정은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글로벌 금융전략팀에서 일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적각과 청각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것도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조선시대에서 튀어나온 듯한 전통의 눈초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결혼 첫 아침, 그녀는 6가지 반찬을 만들고 2개의 도시락을 싸고 고구마 빵까지 구웠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올린 지 15초 만에 시어머니는 김치는 고기 써는 것처럼 두껍게 썰었네. 누가 먹겠니? 라고 타박했습니다. 윤정은 속으로 SWOT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강점 인내심, 약점 김치 써는 경험 부족, 기회 시어머니의 신뢰 얻기, 위협 첫 줄을 눈물 없이 버티기. 태호, 그녀의 남편은 늘 그렇듯 핸드폰만 들여다보며 무심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매일매일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걸 몰랐고 눈 깜빡임 하나에도 점수가 매겨지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조용히 구글에 검색했습니다. 전통 시댁에서 멘탈 안 터지게 사는 법. 하지만 윤정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울지도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경쟁사를 분석하듯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베개 옆 노트에 매일 밤, 행동, 말투, 감정까지 써내려갔습니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닌 관계의 본질을 꿰뚫기 위해서였습니다. 셋째 날, 된장 그릇을 엎질렀을 때 시어머니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날, 그 사진은 냉장고에 출력되어 붙었습니다. 실수 7번 부주에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윤정은 웃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인내가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위기 대응 전략가처럼 행동했습니다. 손목시계에 부착한 미니 카메라로 생활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를 보관하고 분류했습니다. 빨간색 언어적 모욕, 노란색 과도한 통제, 파란색 정신적 학대 가능성.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부드러운 미소 뒤에 슈퍼컴퓨터처럼 돌아가는 두뇌가 있다는 걸, 자존심과 지성,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판을 뒤엎을 나를 조용히 기다리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을. 넷째 날부터 그 집은 완전히 무대가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연출한 드라마에서 며느리는 무급 주연 배우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제목은 하녀처럼 살지만 미스코리아처럼 웃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도 전에 그녀는 군인처럼 벌떡 일어나 왼손엔 빗자루, 오른손엔 세탁통을 들고 하루 일정을 중얼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아침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전국 며느리 능력 시험과도 같았습니다. 계란 프라이는 보름달처럼 둥글어야 하고 국물은 약수처럼 맑아야 하며 밥은 질지도 되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음식이 7분 안에 식으면 즉시 감점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국이 잡게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저녁 식탁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금 절인 미역을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말했다. 짠 맛은 정직, 싱거우면 거짓. 꼭 기억해라. 윤정은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적었습니다. 비유의 고수. 시인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며느리 길들이기에 쓰이다니. 힘든 것은 집안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인격시험처럼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빨래를 넣을 때도 룰이 있었는데 흰옷은 왼쪽, 색옷은 가운데, 남편 옷은 높이, 며느리 옷은 낮게. 며느리는 겸손해야 하니까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줄 높이를 교묘히 조정해 전부 똑같이 보이게 했고 시어머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일요일, 모두가 쉬는 날 그녀는 3층 창문을 닦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공간이었지만 집이 10층이라도 며느리는 일해야지 라는 한마디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포츠웨어 차림으로 창틀에 올라가 물걸레질을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27층 빌딩에서 글로벌 전략을 짰는데 지금은 3층 창틀에 올라 유리 닦고 있네. 그녀는 착한 사람이면 좋은 대우를 받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선 착함이 약함으로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더 당당해졌고 남편 태호는 매일 오늘 어머니 기분 괜찮으셔? 만 물었을 뿐 당신은 괜찮아? 는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무관심들이 날마다 마음을 파고드는 작은 칼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상황을 분석하고 정리하며 위기관리 전문가처럼 대응 계획을 세웠습니다. 억울할 때마다 메모했고 요리 사진을 찍어 저장했고 시어머니의 반응을 몰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생일날 시어머니는 가장 아끼던 금목걸이가 사라졌다며 그녀를 호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방에 들어간 건 너야? 윤정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을 부르셔도 좋아요. 집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이 주방에서 마당으로 가는 영상과 GPS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살짝 흔들렸지만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목걸이는 다른 서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옮겨두고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 윤정은 그것도 예상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머님 생신이니까 식사는 차릴게요. 하지만 오늘 이후엔 제 인생도 정리할 겁니다. 생일날 저녁, 차가운 기운이 감돌던 식사 후 윤정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릇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았지만 그녀의 마음속 문 하나가 조용히 닫히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조용한 반격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윤정은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식탁 위엔 짧은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라는 역할을 잠시 멈추고 저 자신을 되찾으러 갑니다. 대등하게 대화할 준비가 되시면 돌아오겠습니다. 태호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도착했고 그는 다급히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이는 없었습니다. 고 씨는 얼굴이 붉게 변해 소리쳤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툭하면 가출이야. 겨우 몇 마디 했다고 집을 나가. 하지만 태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어떤 일도 거절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윤정은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 살던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로 이동했습니다. 조용한 피아노 음악과 따뜻한 커피향,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을 정리하고 노트북을 열어 결혼 후 중단했던 전략투자 계정을 다시 활성화했습니다. 그녀는 결혼 생활 중에도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동향을 꾸준히 체크했고 투자 판단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단 몇 번의 클릭, 옛 인맥 몇 명의 도움으로 그녀는 다시 전략판 위로 복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명예를 위해서가 아닌 자신을 무시한 현실에 맞서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녀의 첫 목표는 시어머니 고 씨가 친구들과 함께 추진 중이던 프랜차이즈 식당 부지였습니다. 조사 결과 그 프로젝트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고위험 투자로 분류되기 직전이었습니다.
심지어 고 씨는 조사 중인 금융사에서 자금을 차입할 리스크는 더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윤정은은 고 씨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시당한 여성도 충분히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은행에 투자 관심자 자격으로 이메일을 보내 해당 프로젝트 지분 20%를 인수하고 싶다는 의향서를 전달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공식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소액 주주가 되었습니다. 서류상의 명의는 달랐기에 누구도 그녀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고 씨는 새로운 주주로부터 재무 공개, 인사 구조 개편, 접대비 축소 등의 요구 메일을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고 씨는 통제를 받는 입장이 되었고 그녀는 그 사실이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그 주주가 바로 비 오는 날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던 그 며느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태호는 2주 가까이 연락이 끊긴 후 아내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의 문을 두드렸을 때 윤정은은 정장 차림으로 3개의 모니터 앞에서 영어로 화상회의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놀라 말을 잃었고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태호는 미안하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은 화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랑 나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컴퓨터를 향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의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녀처럼 살아야 했던 며느리 윤정은 이제 전략재정 그룹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자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 여인이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사람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특별한 건 그녀는 온라인에 고발하지도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복수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오직 이성과 아직 상처받지 않은 따뜻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고 씨는 자신을 통제하려 드는 익명의 주주에게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주 3번 열리는 회의, 무수한 보고 요청, 재무 투명성 요구. 한평생 집안을 철권으로 관리해왔다는 자부심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공부 좀 더 할걸. 윤정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라인 상담 프로그램을 등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건강한 소통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녀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익명으로 글을 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시합니다. 상처 주지 않으면서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남편이 늘 엄마 편입니다. 둘 다 미워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의 대답은 짧지만 강렬했습니다. 여자는 피해자도 여왕도 아닌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에 그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 없다면 미래를 직접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태호에게 아무 말 없이 택배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 권의 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목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어른 남자를 위한 소통법. 첫 페이지에는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편들기가 아니라 공정함을 선택하는 일이다. 태호는 조용히 책을 읽었습니다. 아내가 없는 나날, 그는 마치 양쪽 벼랑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한쪽은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 다른 쪽은 인생의 반려자.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여전히 집 나간 며느리는 복이 없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투자사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이상하게 익숙했습니다. 순간 그녀는 그 목소리가 윤정과 닮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의심이 든 그녀는 서류를 샅샅이 뒤졌고 결국 그 투자사 대표가 윤정의 대학 동문이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그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한 번도 며느리에게 힘들지 않니? 라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들을 붙잡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 일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현명한 여자를 잃는다는 건 스스로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임을. 다음 날 그녀는 윤정이 예전에 흘리듯 언급했던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수많은 중년 여성들의 시선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강의 주제는 당신은 진짜 며느리를 알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강의 후 그녀는 피드백 용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시어머니란 자리는 권리가 아니라 배워야 할 책임입니다. 같은 시각 윤정은 이메일 하나를 받았습니다. 사과는 아직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서명이 없었지만 누가 보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떠난 후 고 씨의 집은 오히려 더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을 알리는 도마질 소리도, 미역국 향기도, 절약을 위해 콘센트를 뽑아두던 손길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정막과 어딘가 모를 허전함뿐이었습니다. 태호는 점점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어머니가 더 이상 말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전엔 며느리 흉을 보느라 바쁘던 어머니가 이제는 투자 보고서를 펼쳐놓고 외계어라도 해석하듯 한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고 씨는 아들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거 봐라.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 주주놈들 아주 이상한 단어만 써댄다. 내 마누라한테, 아니 전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그 말은 태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마치 윤정이 세상을 떠난 사람처럼 말하는 어머니의 말투가 처음으로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밤 태호는 약속도 없이 윤정의 오피스텔을 찾아갔습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윤정은 저녁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출한 요리였지만 향기만으로도 군침이 돌았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의 방문을 예견이라도 한 듯 고개만 살짝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건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가 부탁했어. 윤정은 묵묵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빠르게 페이지를 훑었고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류 내용 때문이 아니라 평생을 자기 잘난 맛에 살아온 사람들이 겪는 무지와 오만에 대한 씁쓸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왜 어머니가 스스로 전문가를 찾지 않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구해줄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모든 걸 알지 못한다는 걸 인정할 용기가 필요한 분이에요. 태호는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물었습니다. 우리 다시 잘 될 수 있을까? 윤정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전에 내가 물었던 질문에 이제 대답할 수 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와 나, 누구를 선택할 거예요? 태호는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단단하고 성숙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선택 대상이 아니야. 당신은 내가 편을 들 줄 모르면 영원히 잃게 되는 사람이야.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승자의 미소가 아니라 드디어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안도감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고 씨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들한테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링크 하나였습니다. 며느리를 이해하는 법 고정관념에서 동반자로 라는 제목의 온라인 수업 초대장이었습니다. 삭제하려 했지만 손이 실수로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30초 이상 말할 수 없는 수업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첫 수업에서 한 여성이 자신이 겪은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너무나도 고 씨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결혼해서 며느리가 된 걸 은혜라고 여긴다면 그건 곧 사랑을 빼앗는 거예요. 그 말은 고 씨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윤정을 대했던 자신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그녀는 완벽한 시어머니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상처 주지 않고 메시지를 보내는 법은 배웠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노력, 고마웠다. 혹시 내가 이야기하고 싶다면 반박하지 않고 들을게. 그녀는 답장을 기대하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어딘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윤정의 작은 오피스텔은 따사로운 햇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략회의를 마치고 잠시 커피를 내리려던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 앞에는 이름 없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실밥이 풀린 낡은 니트 한 벌과 4번 접힌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필체로 정성껏 적힌 문장. 이건 내 아들이 10살 때 직접 짠 스웨터야. 이제 며느리 너를 위해 하나 새로 짜고 싶구나. 이름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 한 올 한 올, 글자 하나하나에서 묻어나는 진심은 말보다 더 깊었습니다. 윤정은 그 스웨터에 손을 얹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떤 사과는 말보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고 씨는 여전히 정면 중앙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윤정은은 법적 대리인 명의로 회의실 한쪽에 조용히 자리했습니다. 보고서에 적힌 수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나의 계약으로 인해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고 그 계약의 최종 결제자는 다름 아닌 고 씨였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모두의 시선이 고 씨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윤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주주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마주섰고 고 씨는 처음으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날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줘서 고맙다. 다음 날 그녀의 집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명령만 오가던 식탁은 원형으로 바뀌었고 어두웠던 부엌엔 창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식탁 한켠엔 며느리를 위한 의자가 조용히 마련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고 씨는 윤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반찬도 없었고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단지 종이 한 뭉치와 볼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엑셀 좀 가르쳐 줄래? 윤정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노트북을 열고 펜을 들어 함께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된장찌개도 제대로 못 끓인다. 던 여자는 이제 그 며느리에게 데이터를 입력하고 차트를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 한 달 뒤였습니다. 완전히 손해만 남을 줄 알았던 식당 프로젝트에 한 외국계 기업이 인수 제안을 해왔고 가격은 기존의 2배였습니다. 그 배후엔 윤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시댁에서 벗어나기 위함이 아니라 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방식이 얼마나 우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고 씨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통제하지 않고 마음을 놓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고 씨는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것도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 아닌 그녀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연한 하늘색 블라우스에 머리를 단정히 묶고 노트북 앞에 앉아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줌 화면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떴습니다. 판단 없이 듣는 법 며느리를 지키고 싶은 부모를 위한 수업. 강사가 말을 시작하자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간 며느리에게 칭찬한 횟수는 이라는 질문이 나오자 고 씨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시어머니 수강생이 말했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전통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실수의 반복이었죠. 고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는 잘못된 걸 가르쳐온 건 아닐까? 누구도 그녀에게 변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 스스로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괜찮은 인간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윤정은 시어머니가 그런 변화를 겪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성 회복 프로그램의 마지막 상담을 마치고 있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상처를 극복했나요? 그녀는 단 한 줄을 적었습니다. 고통을 잊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동력으로 만들었다. 그날 센터를 나서는 길에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산을 펴지 않았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자신을 감싸는 듯 오래된 마음의 먼지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고 씨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라는 말을 배웠어. 누구에게 제일 먼저 말해야 할까? 태호는 그 문자를 읽고 옆에 앉은 윤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달걀과 김을 넣은 간단한 비빔밥. 몇 달 만에 처음 함께한 식사였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친 두 사람이 아니라 과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다시 시작하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흘 뒤, 고 씨는 윤정의 오피스텔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손에는 직접 만든 도시락과 A4 용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달 생애주기 교육수강 신청서 고현숙, 63. 그녀는 보러 왔다, 거나 미안하다, 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종이를 탁자에 올려놓고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윤정은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만들었다가 실패했던 된장찌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엔 간이 딱 맞았습니다. 뚜껑 안쪽에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짜게 만들었지만 난 다 먹었단다. 누군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만든 음식은 처음이었거든.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용히. 된장찌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가 마침내 이해해 주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따뜻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반복되는 무거운 나날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 씨는 아침마다 식단표나 냉장고 온도를 점검하던 대신 학습일지를 정성껏 적어 내려갔습니다. 어느 페이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듣는 건 기술이다. 감정을 이해하는 건 용기다. 하지만 잘못을 고치는 건 진짜 어른의 자격이다. 주방의 규칙을 외우던 여인은 이제 누군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꼼꼼했지만 더 이상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김치를 담그다 말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는 매운맛을 더 좋아했던가 그러곤 살짝 고춧가루를 더했습니다. 윤정은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프로젝트를 맡고 회의에 참석하지만 주말이면 외곽의 예술센터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그녀는 그림을 배웠습니다. 예술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말이 아닌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였습니다. 한 수업에서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상처를 준 얼굴을 그리라는 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눈가가 조금 슬퍼 보이고 입꼬리가 억지로 웃는 듯한 한 여인의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건 용서의 얼굴이었습니다. 한편 태호도 조용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해 못해서 미안해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피곤할 때를 알아채며 도움을 주되 불쌍히 여기는 듯 보이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그는 윤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꽃도 반지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만든 도시락 하나. 하트 모양 계란말이는 조금 찌그러졌고 미역국은 조금 싱거웠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자 젓가락 사이에 작은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달라고 하지 않을게. 단지 내가 가는 길에 나도 함께 걷고 싶어. 윤정은 아무 말 없이 국을 한 입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갯짓은 용서한다가 아니라 정말 변했구나 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둘은 다시 함께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기념일을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퇴근 후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작은 일상에 대해. 군고구마를 팔며 노래를 흥얼대는 할아버지, 꽃가게 강아지 코끝에 새로 생긴 흰 털점 하나. 며칠 후 고 씨는 두 사람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식탁 위엔 결혼식 날 먹었던 소고기 묵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색함도 눈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물을 따르고 국을 퍼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엔 자존심도 시험도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는 윤정에게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손으로 쓴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아들과 며느리가 알아서 하라. 다만 나는 이것 하나만은 꼭 남기고 싶다. 사랑은 통제가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버티게 만들어선 안 된다. 윤정은 편지를 접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오래된 문이 조용히 닫히고 새로운 인생의 문이 열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집을 조용히 떠난 지 1년 후, 윤정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녀는 바닥 소리조차 조심하던 며느리도 이름 없는 주주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가족센터의 대표로 수십 명의 여성들과 함께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개소식 날, 꽃과 박수 속에서 그녀는 연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조용히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손뜨개 스웨터를 입고 표정은 엄하지만 눈동자는 촉촉한 고 씨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여자는 참아야 잘 사는 거라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며느리가 수백 명 앞에서 가족 간 거리의 건강한 조율법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며 사랑은 인내가 아니라 존중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윤정은은 감사 인사도 고 씨는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섰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처음으로 위아래가 아니라 같은 눈높이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이제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늘어서가 아니라 말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윤정을 전 부인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물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사람답게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가을이 끝나갈 무렵 찾아왔습니다. 그날 고씨는 윤정의 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빼곡히 적힌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습니다. 첫 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시어머니 수업 파일럿 커리큘럼 초안. 누구도 그녀에게 쓰라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수업을 하리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며느리에게 잘못 가르쳤어요. 지금이라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아들을 지키려다 딸을 잃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 수업은 이후 방송에 소개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고씨는 더 이상 구식 시어머니가 아니라 변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변하셨나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복수하지 않고 다시 가르쳐준 며느리를 만났기 때문입니다.